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죠. 네 번째 등교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학년의 등교가 마무리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3월 2일 개학이 미뤄진 지 99일 만에 학교 현장이 완전 정상화된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5월 19일 이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처럼 등교 중지 없이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위가 일찍 찾아오고 수도권 확진자 수가 줄지 않아 현장의 위기감이 여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 진단에서는 순차 등교에 대한 각계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 내 방역 대책과 교육 과정에 어려움은 없는 것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의 패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자료화면을 보고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자, 학교 급별 학년별 등교 일정입니다. 5월 22일 날 처음 이제 고3이 등교를 했고요. 27일 고2, 중3,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 6월 3일이 고1, 중2, 초3, 4, 6월 8일이 이제 마지막으로 4차 등교가 이루어졌고요. 특수학교는 5월 27일 날 모든 학년이 등교했고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5월 20일 등교가 원칙으로 해서 고3과 같이 등교를 했습니다. 자, 일단 정부는 현재 코로나 사태가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순차 등교를 예정대로 추진했습니다. 먼저 여기 나오신 패널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특히 의료계와 학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순차 등교에 대해서 우리 먼저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순차 등교. 네, 5월에 우리가 고3부터 시작하는 순차 등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제일 우려했던 점이 5월 초에 황금 연휴 기간에 이제 감염된 환자들이 2주간의 잠복기 후에 등교 시점에 맞추어서 이제 환자가 급등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는데요. 고3들이 이제 등교를 한 지 한 달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번 주부터는 전 학년이 다 등교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확진자가 급하게 증가하는 추세는 보이지 않아서 상당히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은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학교에서 이전에 등교를 위한 방역을 비롯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철저히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지역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확진자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지역도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르고 또 이제 앞으로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현재 시점으로는 예, 그렇게 생각은 되지만 사실은 이미 학교들이 등교를 했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 등교한 상태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상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일단은 학생들이 있어야 될 공간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집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가는 게 학부모 입장에서는 좋죠. 좋고 학생들도 일단 가니까 좀 즐거운 거예요. 즐겁고 그런데 이제 일단 학교에서 아이들이 좀 모르는 것 있으면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도 보고 아이들도 친구들도 만나고 해서 좋긴 한데 여러 가지 방역이나 이런 거 되게 걱정이 돼요. 엄청 걱정이 되죠. 학교 방역이 정말 촘촘할까? 또 이게 손 씻을 곳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니 그런 건 어떨까? 화장실도 거리 두개가 가능할까? 다음에 가장 염려되는 거 급식 같은 것도 염려되고 또 이제 우리 지역은 아니고 타 지역의 경우는 이제 발열 체크 같은 걸 3번을 해요. 현관에서 학교 교문에서 1번, 현관에서 1번, 또 교실에서 1번 하는데 이게 3개가 다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막 발생을 했다고 하는 게 소식도 들리고 하니까 그런 안전 문제가 정말 걱정은 돼요.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이제 처음 학교 갔는데 계속 마스크 껴라, 뭐 친구들한테 가까이 가지 말아라. 첫 학교의 그 경험이 너무 이렇게 너무 안쓰러워요. 초등학교 1학년은. 그래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이 좀 안전하기를 그렇게 무사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뒤에도 제가 뭐 저학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 저기 우리 권 선생님은 지금 학교에서 지금 아이들이 고등학교는 다 나왔잖아요. 예. 지금 뭐 고3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한 달 가까이 됐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는 순차 등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게 그 이전에도 어차피 우리 전라북도는 코로나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도 등교 개학을 기다리는 입장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이제 학교 방역 문제 같은 경우도 일단은 등교할 때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또 교실에도 또 온도계가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차피 이 호흡기 질환이라는 게 막 급작스러운 발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마다 이제 또 체온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교실에도 또 체온계가 또 비치가 되어 있고 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큰 문제는 현재로는 없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벌써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도 등교한 지 거의 한 열흘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제 도리어 이제 지나치게 좀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제 긴장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좀 긴장이 이제 느슨해지는 거 그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방역에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염려를 하면서도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안전지대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조금만 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일단 뭐 등교는 모두 마무리됐고요. 이제는 학교 현장이 좀 안전하게 관리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은 지금 어떤 방역 대책을 세워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들은 감염병 예방 그 매뉴얼을 일선 학교에 전부 배포를 했고요.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매뉴얼의 주요 내용들은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집에서 건강 상태를 이렇게 자가 검진하는 그런 내용도 좀 있고요. 또 등교하면 이렇게 금방 말씀 주셨듯이 발열 검사를 몇 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등교하면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마스크를 학교에서 지급하고 하는 내용 등이 이 감염병 예방 대응 매뉴얼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등교하면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것에 대비해서 도내에 있는 모든 학교 그리고 14개 시군 교육청이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모의 훈련도 이미 실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우리 도내에 보면 전국 단위로 이렇게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가 3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전국 단위로 선발하다 보니까 타시도 거주 학생들이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 그래서 그 타시도에 거주하는 그 기숙사 입사생을 대상으로 해서 최근에 코로나 검사를 이렇게 저희들이 했고 1,100여 명의 모든 학생들이 전부 음성으로 판정이 돼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학교 생활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 도우미도 배치하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수업과 생활지도만으로도 사실은 너무 버겁습니다. 근데 거기에 방역 업무까지 지금 가중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2,508명의 인력을 위촉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방역이나 생활지도를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일 상황 보고를 매일 받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학교들한테. 예. 그래서 거기서 아까 자가 검진을 통해서 열이 있다 이런 애들은 이제 학교를 못 나오게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매일매일 들어오는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렇게 학교를 못 나오고 있는 애들이? 대체로 보면 이렇게 자가 검진을 통해서 못 나오는 아이들이 이제 좀 뭐 등락은 있기는 하지만 한 하루 평균 한 1,500명 정도. 1,500명 정도. 그리고 학교 생활 중에 일과 생활 중에 이렇게 이제 발열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제 선별진료소나 가정으로 이렇게 교과 조치되는 아이들이 한 200여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 보통 우리 전라북도 전체 학교에서 한 1,500에서 1,700명 정도는 그렇게 등교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왔다가 돌아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또 그리고 그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1학년 나오고 2학년 나오고 3학년 나오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도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까? 뭐 격일제로 나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대규모의 학교들은 지금 그런 학교들이 있고요. 고등학교의 경우는 이제 딱 한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초, 중 학교는 대규모 학교들이 상당수가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 일단 뭐 교육당국이 하고 있는 방역 대책은 좀 들어봤는데요. 우리 권 선생님,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해야 되고요. 네. 예. 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더워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미 마스크를 끼고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 시간에 호흡을 하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도 솔직히 하면 좀 신명이 좀 덜 난다. 왜냐하면 이게 오프라인 수업의 등교 수업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학생들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사가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답변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답변을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저에게 좀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뭐 이전과 같이 모둠 수업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의 1대1 소통도 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이전에 비해서 수업이 조금 덜 신난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이제 도교육청의 방역 대책의 일환이긴 하겠습니다만은 학생 또 개개인마다 이렇게 칸막이 투명 칸막이입니다. 투명 칸막이가 또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실에서도요? 예, 교실 이제 학생들 급식하는 곳만 그런 거 교실에서도. 이제 저희는 이제 그게 좀 학교마다 좀 다른데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교실에다가 이제 투명 칸막이를 설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그 교실 자체가 우리 뭐죠? 콜센터? 심리적으로도 좀 그렇겠어요. 콜센터 좀 비슷한 그런 뉘앙스도 있고 그래서 등교 수업을 하고는 있지만 이전하고는 좀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등교 수업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뭐 제가 보니까 그 쉬는 시간에 거리두기 하라고 하고 그리고 에어컨 틀 때도 뭐 환기를 시켜라. 그런 방역 대책이 실제로 효과가 좀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학교 내에서 방역 대책을 정말로 필요한 방역 대책이라고 그러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교수님? 네, 일단 개인 위생에 신경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서 개인 위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마스크 쓰기라든가 뭐 손 씻기라든가 그런 개인 위생을 제일 지키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지켜야 될 사항이고요. 이제 여러 가지 주의 사항은 지금 이제 중간중간 예를 들면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 사용에 대해서도 뭐 지침을 계속 내리고 정하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지침에 따라서 어쨌든 뭐 날씨도 변하고 뭐 확진자 수도 변하면서 계속 상황이 바뀌면서 지침은 계속 바뀔 거니까 그에 따라서 어쨌든 방역 대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기는 문제는 또 이제 새로운 지침으로 대응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장세희 지부장님께서 좀 걱정을 하셨잖아요. 어린아이들. 네. 저도 보니까 저희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초등학교 1학년 애들 이제 첫 등교하는 거 그 뉴스를 보니까 아이들 이제 학부모들 일단 학교를 못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아이들도 다 마스크 쓰고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본인들이 책상 닦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과거와 다른 이제 학교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유치원생, 초등학교 1, 2학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적응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주 걱정은 되는데 오늘 제가 오전에 이제 어느 초등학교를 갔다 와서 이제 이렇게 쭉 한번 봤어요. 생각보다 2학년 학생들을 봤거든요. 잘 쓰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학생들은 오히려 좀 잘 쓰고 있고 또 이렇게 강사로 들어가시는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선생님도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벗어도 선생님 빨리 끼시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오히려 굉장히 이게 교육은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끼고는 있는데 이제 더 더워지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증상 감염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등교에 대해서 등교 선택제가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이미 우리가 등교 수업을 할지 온라인 수업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한테 등교 선택제가 좀 주어진다면 좀 그 불안이 조금은 덜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온라인 계약도 수업 일수로 인정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업 일수를 좀 고려해서 모든 등교 수업을 꼭 등교를 해야 된다고 고집하지 말고 좀 이렇게 선택제를 주면 좀 더 안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떠십니까 등교 선택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미 제도적으로 교회 체험학습이라는 제도를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 이전 사태는 이렇게 연 기준으로 유초중고 모두 해서 12일 정도를 인정해 드렸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이 코로나 이렇게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일 때는 저희들이 34일로 이렇게 확장을 해서 교회 체험학습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등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험학습하고 지금 지부장님 말씀하신 온라인 수업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은데. 그 온라인 수업 체제 자체를 구축을 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그 자체를 좀 등교로 인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선택을 어떤 아이들이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세부적으로 네, 이제 고민을 예.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 조금 체험학습하고는 좀 틀린 내용인 것 그래 같아요. 조금 덜 이게 나와야지. 체험학습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유는 이제 가정학습이어서 이게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자가검진을 통해서 좀 열이 있다 뭐 이런 아이들이 뭐 고열은 아니더라도 조금 몸이 이상하다 하는 아이들은 지금 학교를 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예.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거나 예.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금방 말씀 주셨듯이 그 교회 체험학습을 저희들이 기존에 이렇게 운영했던 제도였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라는 의미고 집에서 나는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겠어라고 판단하면 사유에 가정학습이라고 적고 이렇게 그 교회 체험학습 제도를 활용하면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가정학습으로 하면 뭐 온라인 수업을 인정을 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아까 이제 그 잠깐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저학년도 저학년입니다만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가 굉장히 방역에 취약할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좀 말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제 매뉴얼을 학교에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는 이 매뉴얼대로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에 사정이 있고 또 지역사회에 사정이 있어서 그런 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고 또 이제 교육 그 가족들, 교육 주체라고 불릴 수 있는 학부모나 학생이나 이게 교직원들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토의해서 그런 민주적인 절차들을 거쳐서 등교 수업에 관련된 그런 세부적인 운영 지침을 학교에서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저희들은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큰 학교들은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해서 하는 학교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수업의 밀집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미러링 수업이나 이런 형태로 다양한 그 밀집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방안 등을 강구를 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학교들도 많이 보았고요. 또 등교 시간을 좀 분산해서 밀집도를 떨어뜨린다든지 또는 급식 시간을 확대해서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노력들을 학교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학교 방역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박 교수님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학교마다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밀집도일 것 같고요. 대규모 학교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밀집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장에 재량권을 줘서 최대한 밀집도를 떨어뜨려가지고 더 신경 써서 방역에 노력을 한다든가 하는 그 재량권 문제는 상당히 좋으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실은 학교들이 그 규모에 따라서 이제 학생 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인자들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학교건 뭐 소규모 학교건 간에 기본적으로 어떤 방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요한 문제들은 어쨌든 교육청에서 좀 큰 틀을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량권을 둬서 뭐 학교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게 교장 선생님이 결정해서 변형시켜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량권을 어디까지가 주냐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 너무 지나치고 꼼꼼한 지침들을 들여버리면 현장과 그 우리가 드린 지침이 맞지 않는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은 현장은 학교가 가장 잘 알고 있다. 그 학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현장은 그래서 학교에게 좀 자율권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 지침을 드리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지침을 드렸는데 그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나 학교의 여건을 충분히 좀 고려하고 또 교육 주체들, 3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나 학생이나 교사나 그런 그 주체들의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해서 학교 사정에 맞는 그런 등교 수업 운영 방안들을 결정하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가까이 있는 대규모 학교, 초등학교 그 방역 지침 뭐 이렇게 학부모들한테 나눠준 방역 지침을 봤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준 큰 지침이 있고 그 내에 또 이제 학교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상당히 촘촘하게 만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전주고등학교도 대규모 학교잖아요. 네, 가장 큰 학교 가운데 하나니까요. 네. 네.
방역이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학교 크고 학생들이 많고 또 이제 고등학생들 등치도 크고 그래서 네네네. 그런 어떤 어려움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가장? 근데 이제 일단은 아까 이제 또 쭉 언급했지만 등교하면서 아이들 발열 체크하는 건 가장 기본. 예, 그건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의 내부 모습은 47에 28입니다. 되게 우리 수능 시험 볼 때 이렇게 28명인데 특히 이제 요즘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한 30여 명 그 정도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짝꿍하고 같이 앉지만 요즘은 다 이렇게 한 명씩 앉아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정도까지는 기준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25평 기준이니까 28명 하면 우리 안전거리 아까 1m 내지 2m 요 정도는 수업 시간에는 유지가 됩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쉬는 시간이죠. 쉬는 시간까지는 사실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가장 염려하시는 식사 시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학년마다 이렇게 교차해서 그래서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3교시 끝나고 아니면 1, 2학년들이 3교시 끝나고 먹는다든가 그래서 학년이 서로 좀 다르게 해서 점심 식사 시간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이제 원래는 이게 식당에서 이렇게 양쪽 바라보고 식사를 하도록 돼 있지만 바라보고 식사를 하고 있는 학교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전주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료를 쭉 비워놓고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한 줄씩만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다른 때보다 식사 시간은 가장 잘 지켜지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식사 시간에는 이제 음식물을 통해서 타액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쉬는 시간까지는 통제를 좀 하기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식사 시간만은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수고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음식물을 통한 감염, 이것은 전고 정도에서도 조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막아지고 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막는다고 하지만 또 그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는 막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학교 생활입니다. 저희도 학교 다닐 때하고는 지금 완전히 분위기가 틀린데요. 네.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뭐 일단 지금 확진자 수가 줄고 있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여름 동안에는 사실은 바이러스가 생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파력이 떨어져 있을 건데 다시 추워지는 이제 가을, 겨울로 가면서 아마도 2차 대유행이 있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사실 그 부분을 제일 걱정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내에는 뭐 새로운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백신이 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아무튼 올해 한 해 동안에는 또다시 대유행이 언제 올지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도 문제인데 이제 이 바이러스가 사실은 이번에 새로운 백신이 만들어지고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변이를 일으키면서 또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 온다든가 아니면 아주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이 계속 새롭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경험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여러 가지 방역 대책이라든가 하는 것이 이제 교육 현장에서도 이제 이번에 많은 훈련이 됐기 때문에 더 새롭게 촘촘하게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지부장님 아이들 보시면서 옛날하고 너무 달라진 학교 생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진짜 들더라고요. 오늘 초등학교 아이들 점심 먹을 때 보니까 쭉 줄을 서서 안전거리 지켜가지고 갔다가 이제 식판을 들고 또 어디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1m 정도 간격해서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 다 못 먹으니까 이제 또 다른 실을 좀 마련해서 근데 그걸 막 이렇게 들고 가는데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어른들이 잘못 살아서 애들이 이렇게 감염병을 뭐 어른들이 잘못 산 건 아니지만 지구를 너무 막 써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 아닌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학교를 나가는 게 꼭 그 뭐 공부만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친구들하고의 뭐 그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식사하면서 쉬는 시간에 같이 어울리고 같이 밥 먹으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공감대들이 생기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당연히 사라지는 게. 근데 어떤 중학생은 그렇게 얘기하다 학부모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첫날 이제 등교하는 날 체육복을 딱 가지고 가더래요. 그래서 뒷모습을 보면서 못 입을 텐데 근데 못 입는 거죠.
많이 제지당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고 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근데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목표가 사실 민주시민 양성인데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모델이 그래도 또 나타나고 또 그 속에서도 어떤 공동체의 지혜를 좀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해봅니다. 뭔가 이제 좀 새로운 형태의 또 뭐 다른 것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뭐 화상회의를 통해서 예. 뭘 좀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일정량의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또 살아갈 수 있는 신인류가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이 옛날하고 틀려지는 게. 자, 이제 방역 얘기도 했고요. 교육과정 얘기 한번 해볼까요? 교육과정도 지금 학교장한테 일임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이제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청에서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학교의 부담이 커진 게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학교 그 관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이미 말씀 주셨지만 그 학교 현장은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입니다. 학교장이 소신을 가지고 학교 경영을 하셔도 된다는 의미고요. 또 등교 수업에서 어떤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질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교육청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 아이들의 수업과 또 생활지도 방역에 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책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다 책임진다. 책임진다는 근데 포괄적이어서 언젠가 어느 포럼에 참여를 했더니 어느 교육청에서 방역 매뉴얼에 따르지 않으면 책임을 학교에 묻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학교에서 굉장히 입지가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청은 어쨌든 선생님들이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했어도 문제가 안 생기냐 그러진 않거든요. 코로나가 그런다고 해서 봐주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그런 선생님들의 판단을 존중해 드리겠다. 교육청이 책임을 물을 것에 염려해서 너무 이렇게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육청이 다 책임진다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재량권을 충분히 활용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나 방역이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제 뭐 방역이야 이제 방역 지침이 뭐 기본적으로 있는 솔직히 얘기하면 방역에는 재량권이 없죠. 예. 방역에 재량권이 부여가 되면 아마 거기에 이제 방역에는 또 강도의 차이가 있을 거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재량권을 방역을 가지고 이제 재량권을 말씀하신 건 아니겠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좀 이제 안정권이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이제 박 교수님도 계시지만 아무리 안전하다고 치더라도 학교 생활을 조금이나마 덜하게 하는 거, 집단 생활 이제를 좀 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방역의 기본 원칙인데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전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뭐 보충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방과 후 이제 야간 자율학습까지도 물론 이 강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걸 강제로 했다가 방과 후 수업을 강제로 시켰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이야기니까.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게 강제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 좀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 이제 우리 이제 대변인께서 잘 말씀 또 해 주실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약간은 볼 때는 위태위태하긴 합니다. 이게 문제가 없으니까 상관이 현재까지는 없는데 조금은 약간은 불안불안한.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하기는 또 굉장히 애매한. 올해 이제 뭐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의 입시 문제는 이미 뭐 교육부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제 국가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또 학교장 자율이라고 하지만 또 학교장들도 자율이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아니 교육과정이라는 게 학교장의 운신의 폭이 굉장이 좁잖아요. 아니 근데 그 자율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 또 학부모님들의 또 의견이 또 절대적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야, 불안해서 못 살겠다 뭐라도 해줘라. 학교에서 아무런 대책 안 하면 그냥 나 그럼 학원 그냥 무한정 사교육에 또 의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또 이렇게 악순환적인 대화가 오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뭐 특별한 문제, 물론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뭐 수습을 하겠지만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이제 관행적으로 또 이전과 같은 그 교육과정 운영을 좀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전라북도가 안전하기 때문에
현실까지는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약간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하실 말씀 있어요? 저희들이 우리 도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야간 자율학습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도내에 133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3, 뭐 고1, 2는 더 야간 학습을 좀 덜 할 거니까 고3은 이게 수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학습량을 절대적으로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들을 평균적인 사람들은 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 133개 학교 중에서 야간 학습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59개였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아이들의 참여도율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4분의 1 정도 24.7%의 고3 학생들이 야간 학습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전문계 고등학교도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31반계 고등학교만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봤더니 41개 학교에서 35개 학교가 야간 학습을 하고 있었고 학생 참여율은 31반계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38.7% 정도. 이제 이 야간 학습을 우리 권 선생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학교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이렇게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야간 학습을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님께서는 또 이렇게 학교에서 야간 학습을 운영하기를 또 희망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야간 학습의 그 실시 여부도 학교장 좀 자율로 이렇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더 있어요? 예. 저기 이제 뭐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예. 교육부가 더 이상 등교를 늦출 수 없다고 한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학사 일정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고3 수험생의 경우는 수시 모집, 뭐 수능, 뭐 이런 일정 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고, 근데 이제 전라북도 교육감 같은 경우는 고3 과정을 수능 출제에서 제외해달라 이렇게 제안했다가 네. 사실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거부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고3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까? 계약을 늦게 함으로써?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절대적인 학습량은 예. 이제 가정에서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예. 수업을 통해서 절대적인 학습량은 뭐 개개인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산술적으로 따지고 보면 무조건 적다라고 보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예년에 비해서 모의고사를 지금 이제 원래대로 했으면 모의고사를 한 3차례 그 정도 봤어야 되는데 정식으로 제대로 본 건 이제 4월 모의고사 딱 한 번밖에 없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실전 감각이 떨어진다라는 부분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이제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도 상대적으로 이제 수능에 의존하는 게 더 크냐 아니면은 평상시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한 수시 비중이 더 크냐라고 봤을 때 어차피 올해도 입시는 뭐 정시는 30%, 수시가 70%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학교 생활에 상당히 중심을 두고 있는 수시 비중이 올해 같은 경우 엄연히 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위축이 되면 특히 이제 상위권 친구들 중심으로 수도권 대학의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이제 좀 조바심이 날 수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1학년, 2학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생활기록부를 쭉 이제 2학년 말 같은 데 보면 이제 피드백을 한단 말입니다. 이제 컨설팅도 하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본인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이 부분을 좀 3학년 때 어느 정도 보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부분이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요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초조함이 좀 크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상적인 아까 뭐 수업 자체도 지금 뭐 모둠 수업이 아니라 1대1로 그것도 이렇게 그 파티션 해놓고 하는 정도다 보니까 다양한 수업 활동이 좀 힘들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초조함을 많이 느낄 것이고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심리적으로 볼 때는 수능에만 지나치게 또 의존을 하다 보면 도리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차 고사가 이제 끝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 1차 고사를 지금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진행을 합니다만은 1차 고사가 좀 종료가 되고 나면 좀 그동안 심도 깊은 좀 학생들하고 상담이 좀 적었으니까 그래서 좀 심도 깊은 상담 활동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수능 중심으로 갈 친구들과 아무래도 그동안 부족했던 학교 생활을 좀 보충할 친구들 약간은 좀 이원화해서
좀 다양한 입시 전략을 좀 짜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고3 수험생은 이제 뭐 비교 대상이 재수생들이고 재수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좀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금년도 이제 1학년들 이제 올해 신입생들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간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친구들이 워낙 많은데 그 친구들이 1학기 때 지금 온라인 수업이나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대학을 거의 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제 불만이 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반수를 본의 아니게 선택하게 되는 친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재수생보다는 이제 이런 반수생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게 작년에 재수생 비율이 이제 졸업생 비율입니다. 졸업생 비율이 작년에 24%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심하게 보면 한 30% 정도까지 그렇게 보면 전체적인 입시에서 졸업생이 차지하는 변수가 너무 크다. 그게 이제 우리 현재 이제 또 그 고3 재학생들의 심리를 이제 불안감을 더욱더 이제 가속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뭐 권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사실 교육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좀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고1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입학은 3월에 했습니다만은 거의 한 2달 경과한 상태에서 등교 계약을 했고 등교 계약을 한 지 1주나 2주 밖에 경과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1차 고사를 본단 말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동안은 거의 한 2달 정도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는 시험 난이도 자체가 다르고 또 문제 유형도 또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 그동안 이제 지금 현재 2, 3학년 친구들은 그래도 연습을 좀 했는데 올해 신입생들은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기고사 1차 고사를 실시를 하게 되다 보니 아무래도 사교육을 조금 이제 뭐 스카이캐슬 뭐 이제 우리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사교육을 좀 이제 고강도의 사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됐겠지만 좀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친구들은 1학년 1학기부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근데 이제 1학년 1학기 때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내신 성적을 얻지 못하게 되면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고 치지만 그래도 이제 2015에서는 고교 학점제라는 걸 또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본인의 진로와 그다음에 적성에 맞게 교육 과정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이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이전보다는 조금은 줄어듭니다. 이게 내신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9등급이지만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 때는 3등급의 이제 진로 교과를 선택하는 비율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1학년 때 그 내신 9등급이 반영하는 과목들이 많이 모아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보다는 시험을 한번 실패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느끼는 강도가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칫하면 교육의 좀 빈부의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도리어 이제 또 공교육의 붕괴로 또 연결될 수도 있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포스트 코로나에서 이제 교육 현장에서 볼 때는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부분이다. 자칫 잘못하면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공교육의 붕괴가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무슨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갖추나 이런 거보다도 공교육과 사교육 지금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게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많은 학교에서 정말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피드백도 많이 했고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개인적인 피드백도 일정 부분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등교 계약 이후에 보면 온라인은 또 온라인이었다. 이게 이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질적인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 이제 그 부분은 솔직히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고 그것까지는 저희가 머리에 놓고 또 학사 일정을 편성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꾸 이제 수업 일수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뭐 언제 또 대유행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를 또 조기에 이렇게 거의 대부분 계획을 해놨고 그러다 보니 1학년 같은 경우에 계약은 이제 1주, 2주 이때 이제 평가를 부득이하게 하게는 됐어요. 왜냐하면 평가 없는 상태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면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이제 온라인 수업에 대한 믿음이 좀 어느 정도 있었는데 막상 또 이제 대면 수업을 하고 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질적인 차이가 좀 컸다.
그래서 좀 교육 현장의 혼란이 좀 큰 것 이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중 고등학교 교육을 입시에 지금 자꾸 종속해 놓고 있다 보니 답이 안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지금 변하고 있고 또 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계속 교육 개혁을 위해서 많이 주장해 오던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번에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피해보는 거는 고3 맞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고3을 위해서는 수능 난이도 좀 낮추는 거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수능 난이도를 완전히 낮추고 또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도 한 고2까지 한다라든지 고2 그런 좀 방법이 필요하고요. 물론 이렇게 하면 한쪽 꼬치부터 한쪽에 불만이 나오기는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손해를 가장 많이 보니까 그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교육 개혁을 해서 계속 주장해 오던 수능의 어떤 자격고사화라든지 또는 정말 그 대입시 한 번의 시험을 가지고 아이들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 이걸 너무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 수능을 좀 나눠서 본다라든지 또는 그 국립대학만이라도 좀 통폐합을 한다라든지 또 온라인 학습 체계를 안 구축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수준 높은 좀 온라인 학습 체계를 고등학교 과정도 좀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이렇게 인강 틀어주고, 그다음에 EBS 틀어주고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많이 했거든요. 뭐 전북 이스쿨 틀어주고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애들이 너무 첨단을 달리는 영상 매체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안 봐요. 좀 촌스럽다는 거죠. 재미없고. 그래서 이거를 아주 수준 높은 콘텐츠 개발을 이게 개별 교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 단위 또는 교육부 단위로 아주 수준 높은 공적 인강도 저는 이제는 구축을 해야 되는 시기고 아주 고질적인 병폐인 이런 입시 제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완전히 정말 다시 논의해서 뭐 수능 자격고사와 이런 거 있잖아요. 일정 수준만 되면 어느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든지. 굉장히 어려운 교육개혁 말씀, 이거 대통령도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근데 아까 수능 난이도를 낮추면 꼭 그 고3한테 유리한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이제 교육부나 교육과정 평가원의 수능 난이도 좀 낮춰달라 이렇게 건의할 목적으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그 안건을 이미 상정을 해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영어나 한국사는 절대평가 과목이지 않습니까? 좀 전체적으로 좀 난도를 좀 하향해달라. 또 하나 수학이나 과학 2 같은 과목은 이제 주로 이제 3학년 과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지는 경향들이 강한데 그 3학년 과정에 그런 수학, 과학 2의 그 고난도 문제를 좀 출제를 좀 취소해달라. 그렇게 되면 우리 재학생들도 상대적으로 좀 좋은 등급을 해당 과목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각 대학들이 사실은 수시 전형을 할 때 보면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재학생들도 상대적으로 그런 그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가능성들이 좀 높다. 그렇게 되면 재수생하고 우리 재학생들하고 좀 그 차이가 좀 극복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퍼센테이지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렵고 절대평가로 하면 좀 그런 것들이 난이도를 낮추면 그렇죠. 수능 최저학력을 맞출 수 있는 절대평가에서는 좀 그게 가능하긴 한데 어차피 이제 국어하고 그다음에 수리, 수리나 영역은 상대평가하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을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작년 2020하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입학생이 2021인데 그 두 학년의 가장 큰 문제가 수험생이 그냥 급감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5만 명, 거의 한 12만 명 정도가 2019학년도에 비해서 12만 명 정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 국어라든가 그다음에 수학, 그다음에 탐구 영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 등급을 못 맞히는 친구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험생이 줄면 해당 등급의 학생도 뭐 자동적으로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에서는 가장 어제 서울대가 다행스럽게 발표를 했는데 가장 쉬운 대안 가운데 하나는 최대 등급을 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 이제 2등급 3개에서 이제 금년에 한해서만 3등급 3개까지 용인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저는 그동안 그게 이제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교육부에서 조금 이제 아무래도 양해 협조 요청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최대 등급 완화가 일정 부분이 그게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지역 공립대 이게 뭐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소소라도 좀 반영을 해서 우리 재학생들이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하면 정시로 대거 2월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정말 입시에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네. 예. 지금 코로나 방역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입시 얘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예. 자, 뭐 방역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지금 학교가 방역을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외부 다중 이용 시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옮겨서 학교로 전파가 될 경우는 진짜 이제 손쓸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좀 뭐 이제 그 전에도 우리 학원에 대해서 꾸준히 그 방역은 해왔습니다만 어떻게 강력한 좀 방역 지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학원 같은 경우는 꾸준히 관리하고. 그렇죠. 다 아시다시피 학원을 포함하는 그런 다중 이용 시설이 매우 고위험 지역입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됐지만 이 학원 등 다중 이용 시설의 운영 형태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다중 이용 시설에 관한 행정 명령 권한은 사실은 이제 도청을 포함하는 지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원을 단속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학원이 좀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학에 앞서서 도내 학원 도내에 5,200여 개 정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6억 2천만 원 정도의 그러니까 방역 소독도 해주고 방역 물품도 좀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학원 현장을 이렇게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기는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학원생들이 이게 생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 정도를 이렇게 확인하고 있고 또 이제 학원 강사나 학원생들도 위험한 시설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또 위험한 지역도 방문할 수 있고 좀 자제해달라는 권고 수준. 그리고 이제 학원 종사자들이 이렇게 의심 증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자진해서 학원 업무에서 좀 배제하라 이렇게 좀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저기 이제 학원도 학원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 아까 이제 체험학습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체험학습을 이제 등교를 하지 않으면서 체험학습 간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도를 벗어난다든지 조금 뭐 수도권이나 뭐 이런 가까운 데로 뭐 놀러 간다든지 놀이동산이나 뭐 이런 데 갔다 와서 이제 걸려가지고 올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학교 현장이나 이런 데서 좀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체험학습도 어디로 가는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현재도 환자가 나오고 있는 수도권으로의 여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꼭 필요하지 않은 뭐 다른 외출은 삼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환자가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고 그 이제 생긴 환자들이 또 옆으로 퍼뜨리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행력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신경 써서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아주 경한 증상이라도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그런 학생일수록 아주 적은 증상이 있으면 본인이 알아서 학교를 안 온다든가 이렇게 격리 조치를 스스로 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제 현 지역에서의 이제 방역 대책은 저희가 이제 주의하는 것밖에 없지만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갈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좀 더 신경 써서 뭐 마스크를 절대 벗지 않는다든가 그런 주의를 더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처음 겪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회 전반에 큰 뭐 영향을 끼쳤고 또 90일간 등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상 초유의 일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정부가 앞장서서 끌고 나가고 있는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좀 뭐 소통해서 협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 같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일방적 지시보다는 교육계 그리고 의료진 등 전문가 그리고 학부모들이 교육 과정은 어떻게 좀 만들어 갈 것인지 학교 방역은 좀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좀 고민하고 좀 소통하고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말씀으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그런 현장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어떤 협력이나 소통이 좀 필요한지 그런 말씀 한 말씀씩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님 먼저. 뭐 학교라고 해서 코로나가 비껴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학교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교육청은 이제 근본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전북 도청과 이렇게 긴밀하게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대응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시도에 거주하는 그 기숙사 입사생들 그런 경우는 아주 긴급해서 이렇게 대면 회의 등도 해가면서 이렇게 소통 채널을 가동해 왔습니다. 매뉴얼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교육부나 또는 중대본이나 식약처에서 이미 만들어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다 배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고 우리 도에 좀 맞게 다시 재제작을 해서 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동영상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일선 학교에 전부 안내를 해서 우리 학교에서 좀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나셨나요? 예. 예. 우리 박 교수님? 저희가 이렇게 사실은 오늘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도 사실은 교육 과정에 대해서 교육 현장에 대해서 신경 쓰는 이유는 물론 여러 지역이나 뭐 공간이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학교의 경우에 제일 문제는 그 학교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생기고 또 그 학생들이 가정으로 가서 사실은 지금 고령의 환자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고령의 환자들을 가족 감염을 통해서 발생시킴으로써 사망률을 올리고 이제 이런 데 기본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학교라는 공간이고 학교라는 공간은 사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계약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더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뿐만 아니고 이제 학부모 그리고 또 학생들이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학교라는 공간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종식되는 순간까지 최대한 위생에 신경 쓰시고 방역에 이제 신경을 써서 이제 끝까지 협조하는 모습으로 이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서로 이제 모순적인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생사의 갈림길인 상황에서 학교에 나와서 경쟁 중심에 또 이걸 해야 된다는 거에 좀 모순을 많이 느꼈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도리어 이제 이번 기회에 우리 학교 그 개혁의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 개혁의 계기가 되지 못하면 도리어 학교 교육이 후퇴하는 또 왜냐하면 남는 건 또 전통적인 것밖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나친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교육 대개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그래서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대학을 가려면 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좀 약간 모순적인 명제에 휘말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위기의 순간에 가장 학교 자체가 빛을 발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그동안 구축해놓은 학교 자체가 학교장 재량권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빛을 발하고 있을 텐데 그 학교장 재량권이라도 학교장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각기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교 자체가 좀 꼽혔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정말 그 어떤 근본적인 문제 우리 교육 과정에서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수업 시수 감축이라든지 과목수 축소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또 어떤 그 교과서 난이도를 낮추는 문제라든지 수능의 문제, 대학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자꾸 공론화 시켜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국민 기본소득도 될지라고 우리 상상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고민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국민들도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극복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감염병 시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위험 가능성을 모두 대비할 수는 없지만 각계각층이 소통하고 협력하면 위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패널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